한적한 시골집. 지난 5월 4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뭘 뿌리시는 거죠? 흰 가루인 거 같은데요. 처음에는 그게 뼈가루인 줄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뼈가루더라고요. 떡가루라고요? 에? 뼈가루. 흰 가루의 정체는 아유. 아버지의 유골이었습니다. 아하. 아니, 이게 다 뭔 소리입니까? 땅이라도 파가지고 묻든지 왜 밖에서 유골을 있잖아요. 유골을 한 조각 쥐고 막 아이고, 아이고. 찢어지는 거야.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뭐 세상에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아버지 부고 소식도 안 알려준 것도 복장이 터졌는데 에? 아버지 돌아가신 줄 몰랐다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나비 싫어! 나비 싫어! 날아다니세요! 아니, 도대체 누굽니까? 아버지 집이잖아! 아버지 날아다니세요!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은 아이고, 아이고. 다름 아닌 이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라고요? 어떻게 거기서 부모님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도 의논도 안 하고 거기서 데리고 나갈 수가 있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네. 장남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대체 이 가족은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걸까요?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부모님은 평생 흙을 일구며 사셨습니다. 아들 둘에 딸 다섯, 일곱 남매를 정성껏 키우셨는데요. 자녀가 7명이나 되네요. 칠남매 둘째입니다. 칠남매 중에 막내. 칠남 오녀 중에 막내딸 여섯째입니다. 아버지는 치매를 앓아 지난해 말부터 요양원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지난 4월 갑작스런 폐렴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는데요.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키고 그 의사가 급성 폐렴이다. 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누나 둘이가 와서 응급실을 좀 지키고 있었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형제들이 병원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칠남매 중 넷째이자 집안의 장남인 배 씨가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장남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마지막 누나나 아버지 그 병간호를 내가 자식의 노래를 내가 다 하겠다 내가 할게 하더라고. 그럼 알았더니 그럼 네가 해라. 엿새 뒤 병실을 찾아간 둘째. 그런데 제가 양쪽 반찬 이만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이제 죽도 좀 드시라고 죽도 이만큼 병실을 떡깎으네.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아하. 아버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환자가 사라졌다니요? 도대체 어디로요? 장남과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실종 신고를 했다는 형제들. 경찰서를 가서 이제 실종 신고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가 데리고 간지는 아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이 데려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이 데려갔으면 실종 신고가 안 된대요. 그래 그 경찰관이 이제 형한테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 잘 계시고 이제 다음 날 내일 따로 연락을 드리겠다. 그때가 29일 오후거든요. 경찰이 연락을 하자 장남은 아버지가 잘 계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야 좀 안심이 되셨겠어요? 그럼요. 그런데 닷새 뒤 칠남매 중 둘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예, 말씀하셔. 네 뭐 상부됐다는 소문이 듣긴 했는데 연락도 안 하고 와이카 예? 여보세요? 와 우나 사실은 우리 아무도 몰랐다. 아이고. 아하. 아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몰랐다. 네가 걔가 알았다. 진짜 몰랐나?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살이 벌벌 떨리고 울었지요. 그러고 울면서 막내 남동생한테 전화했지. 야 큰일 났다. 아버지 돌아가셨단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하더라. 전부 다 놀래가 연락 다 돼가냐. 그날 오후에 바로 다 모였어요. 장남을 봤다는 목격담에 형제들은 곧장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문은 항상 이렇게 이제 잠겨 있습니다. 잠겨 있고 열쇠로 잠겨있지 열쇠로. 집에 들어오니까 여기에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었는데 그게 무슨 가루인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기에 좀 가루가 좀 많이 있었고요. 이쪽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다 박혀 있었어요. 아니, 저런 곳에 그냥 막 뿌렸다고요? 이야.
계단과 잔디, 마당 곳곳에 뿌려져 있던 의문의 흰 가루. 그 정체는 아버지의 유골이었습니다. 아, 유골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뿌린 사람은 이제 장남고요. 이제 옆에서 동영상 찍고 있는 사람은 넷째 딸. 네? 네? 장남과 동행한 사람은 7남매 중 5째인 배 씨였습니다. 아하. 그럼 장남이 동생이랑 같이 온 거군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문이 잠겨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100%예요. 요게 또 낮잖아요. 저쪽보다. 저기는 또 높고 저기 또 사람들 많이 있고 이쪽은 넘어서 여기 쪽파를 담장 아래 심어놓은 쪽파가 쓰러진 흔적. 형제들은 장남이 이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 요 왔으면 그러면 땅이라도 파가지고 묻든지 왜 밖에서 유골을 있잖아요. 유골을 한 주먹 쥐고 막 찢어지는 거야. 바람이 불어 봤을 장안에 저놈 가가 담터 넘어가가지고 다 짚뿌리고. 아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위독한 아버지를 왜 퇴원시켰냐는 겁니다. 그러게요. 집으로 모셔간 걸까요? 그렇다면 퇴원 당시 아버지의 상태는 어땠을까?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대학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입원 당시만 해도 폐렴이 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 부분에서 아버지는 이제 급성기 환자란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 들어오실 때부터 워낙 위중하셨으니까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급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급성기 치료는 다 하고 내보내드린 게 맞고 그 이전에 첫째 아드님이 계속 나가고 싶다고 우리 아버지 뭐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무슨 치료냐 나는 치료 안 받고 싶다 이런 내용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 간호일지에는 장남이 여러 차례 퇴원을 요청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라고 쓰여 있네요. 네. 마지막에 아버님이 나가신 거는 저희가 전원을 보내드린 거기 때문에 병원으로 나간 거예요. 병원 측은 급성기 치료를 마친 뒤 집으로 퇴원시킨 것이 아니라 인근 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원할 당시 아버님 상태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버지가 옮겨졌다는 요양병원도 가봤는데요. 그런데 28일에 3시에 오셨고 그러니까 29일에 7시에 사망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아유. 아버지는 이곳으로 옮겨온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왜 오신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인정을 하셔. 근데 아버지는 왜 오시다 나서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때는 오실 때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산소도 많이 쓰시고 폐렴으로 돼 있잖아요. 다행히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전원하자마자 하루도 안 돼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사망 이후 인근 장례식장으로 옮겨졌고 빈소 없이 장례 절차가 진행됐으며 5월 1일 화장까지 마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숨진 시각은 29일 오전 7시. 하지만 그날 오후 경찰에게 장남은 아버지가 잘 계신다고 했었는데요. 이미 돌아가신 뒤였잖아요. 네. 경찰이 전화 왔을 때만이라도 아버지 돌아가셨다, 아침에 돌아가셨다라고 해줬으면 저희가 어떻게 뭐 장례라도 치를 수 있었을 건데 그때도 아버지 잘 계신다면서 거짓말하고. 어떻게 거기서 부모님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데리고 나갈 수가 있지? 그게 어떻게 사람이에요? 아빠가 아무리 나아졌다 해도 거기서 한 달, 2달을 머물다가 나아졌다 그러면 몰라도 부고도 빈소도 없었던 아버지의 장례. 며칠 뒤 장남은 유골함을 들고 아버지가 살던 집을 찾았습니다. 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부고를 알리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전부 다 모여갖고 고인을 기리는 게 당연한데 알리지도 않고 지 맘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아유.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MBC 실화탐사대 김미든 PD라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 유언대로 해드린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당시 5째가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에 그렇게 오고 싶어 하셨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이 집에 왔는데 자물통을 잠가버렸네요.
감정 때문에 저는 못 가요. 아버지 넘어갈 수 있잖아. 자율선에 이제 아버지 벌벌 날아다니세요. 아버지 나비처럼 날아다니세요. 아버지 집이잖아. 아버지 날아다니세요. 아유. 지금 마당 잔디에 뿌리는 거잖아요. 아니 유골을 저렇게 뿌리는 건 처음 보거든요. 예, 처음이에요. 아버지 좋아하던 집에 주름도 뿌리고 아버지 못 들어가니까 창문에도 뿌리고 들어가시고 아버지 영혼이니까 들어가실 수 있잖아. 아. 뼈는 못 들어가도. 그다음에 아버지가 그 갖고 왔던 그 잔디밭들 그거 제가 다 뿌려드렸어요. 그래 아버지 영원히 사시니까. 내가 그 집에 장남인데 그거 뭘 문제를 삼는 건데. 아유. 아버지 말아갈 수 있잖아. 미안해 아버지. 미안해. 아니 형제들에게 알렸어야죠.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자식들에게도 아버지인데요. 네. 도대체 형제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돌아가셨을 때 혹시 가족분들에게 그럼 왜 알리시지는 않을까요? 그걸 왜 알립니까? 얘네들이 재산 상속의 앙심을 품고 합세를 해서 부모를 그동안 협박을 하다가 그 엄마를 숟가락으로 찍어갖고 그래갖고 병원에 가고 재판 중이에요. 그거 막으려고 지금 온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는 특수교육 박사예요. 저는 이미 공인이에요. 네.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하고 싶지 않아요. 내 가족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응할 생각이 없다고요. 아니 전화 끊을게요. 아니 이게 아버지의 죽음을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참 충격적인데 유골을 집 마당과 창문에 마구 뿌리다니요. 이게 보는 내내 믿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목장이나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경우는 봤지만 이렇게 살던 집의 대문, 창문, 마당 이런 곳에 유골을 뿌리는 건 좀 생소하기도 하고 기이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이렇게 개인 주택과 마당에 유골을 뿌려도 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유골을 아무 곳에나 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지에서는 허용된 3분작 시설에 뿌려야 되고요. 바다라면 해안선에서 5km 떨어진 해역에 가서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대체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요? 오랫동안 가족을 지켜봐온 동네 주민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뭐 자녀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보신 적은 있으세요? 동네 분들이 자녀들을 자주 보진 못했던 것 같네요. 예.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잔나가 같은 거 말이야. 그 전부 다 뜻이 전부 다 재산 저거 때문에 그런 거야. 재판대. 노예가 뒤에 이용이 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형제간에 전부 이제 그 가지. 땅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연 소문은 사실일까? 딸들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우스 여기서부터. 요 경계선부터? 예, 요 경계서부터요. 요까지? 그러니까까지. 요까지. 600평에 이르는 이 땅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이었습니다. 우리 정조 할아버지하고 같이 여기서 농사 지었으니까 따라다녔으니까. 제 어릴 때 내가 여기서 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토지가 많았어요. 18마직이었어요 우리가. 근데 그거 다 팔아먹었어요 지가. 아들만 채운 줄 알고 아들을 자꾸 팔아가 뭐 줘도 우리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딸들 거라 하는 거. 부모님은 남은 땅만큼은 딸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류를 띄보니까 뭐 우리들한테는 이런 방법 말도 한마디 없이 땅이 5대 딸한테로 넘어갔더라고요. 어느 날 서류를 확인해 보니 아버지 명의였던 땅이 어머니에게 넘어간 뒤에 불과 3개월 만에 5째 앞으로 명의가 이전돼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7남매 중 5째를 만나러 갑니다. 유골을 뿌릴 때 장남과 같이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동영상 직접 찍은 분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문을 열어주셨네요. 아, 이게 이제 일어나셨나 보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MBC 방송국에다가 한번 연락했어요. 본인이 제보를 하려고 했다네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먼저 600평 땅에 대해 물었습니다. 땅이 왜 넘어오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어릴 때 돈 벌기 시작했으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 좀 챙겨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해드리도 못 했는데 엄마는 그게 고마웠었나 봐요. 아버지하고 IMF 왔을 때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때 모은 돈이 있어가지고 일단 아버지 급한 거 쓰시라고 제가 돈을 드렸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돈이 몇 억 되는 돈인데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빠가 내려와가지고 얘한테 엄마 아버지 모시라고 할 테니까 엄마 야 믿고 야 줄 수 있나 하니까 엄마가 줘야지. 이제 네가 요 남은 가 있다가 우리 죽을 때까지 네가 알아서 해라. 자신이 땅을 넘겨받은 건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버지한테 돈을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자기는 이제 이자를 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4,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근데 오빠가 말하던데 그 돈의 이자만 해도 저 땅을 가져가도 된다 하더라. 제가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한다면서 하면서 막 욕을 퍼붓고 엄마가 딸 5한테 주기로 했는데 왜 네 혼자 가져가냐 그거를. 형제 갈등의 도화선이 된 600평 땅. 과연 그 가치는 어느 이 정도일까요? 부동산 바로 뒤쪽 노이. 땅값은 요즘 금액이 많이 다운됐어요. 이 조에서 30만 원. 그럼 600평 정도면은 한 30만 원이라고 치면 1억 8천. 1억 8천. 현재 5째 명의가 돼버린 땅. 다른 형제들이 이 땅을 되찾을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나라 민법 558조에는 그 이미 이행이 된 증여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증여를 계약을 취소하겠다든가 아니면 다시 되돌려놓으라고 얘기를 해도 5째 딸이 거부하면 딱히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 경우에 그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600평의 토지를 증여를 받은 사람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다른 딸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5째 딸에게 소송을 하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땅 문제 이후 형제들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7년매는 결국 둘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3대 4로 나뉜 건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가족을 뒤흔든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허벅지를 발로 서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안 그래도 성격 거신 사람이 허벅지를 발로 차고 아이고. 이 가슴팍을 주먹으로 막 때렸대요. 5째 주장에 따르면 둘째 언니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건데요. 아니? 아니요. 아유. 숟가락 끝 있잖아요. 엄마 이거 왜 이래 됐어? 이거 왜 이래 됐어? 숟가락 콕콕 찔러서 숟가락 가지고 커피 숟가락 갖고 밥 숟가락이잖아. 커피 숟가락이 아니고 폭행 당하고 나서 엄마 경찰서에 갔잖아요. 가면서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이 지금 몇 차례나 와 때렸대요. 한 5번 된 것 같대. 어머니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이 있었다고 자신에게 털어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충격인데요. 네. 언니가 저것들아 집에 뭐해가 집에 오면은 엄마한테 엄마 소리 안 하고 뭐라 했다고? 엄마도 나 이름이지 뭐. 엄마는 안 가고 엄마도 나 이름이지 뭐. 이 사실을 알게 된 5째는 둘째 언니를 고소했고 어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엄마를 힘들게 하면은 엄마가 내가 저한테 땅 갖고 오라고 얘들하고 이게 좀 잘 지내라 이칼 줄 알고 자기들은 엄마를 괴롭혔나 저 생각이 그래요. 그 길로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다는 5째. 그렇다면 폭행 의혹에 대해 둘째는 어떤 입장일까요? 검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검사님 같으면 부모 때리겠냐고. 그거 600평 딸 5명 명의로 엄마가 준다는데 나눠봤자 얼마씩 가져갔냐고. 5천만 원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제가 엄마를 때리겠습니까? 본인은 때리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둘째는 당시 부모님이 다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던진 건조대에 어머니가 맞아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는 8월 15일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게 피를 나는 행제인가? 이건 정말 이걸 피를 나는 내 형제 맞나? 집안의 형제간들이 원수가 됐다가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합이 되는 장소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형제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버지의 퇴원이었습니다.
고령의 폐렴까지 앓던 아버지를 왜 퇴원시킨 걸까요? 그러니까요. 하루도 안 돼 돌아가셨잖아요. 예. 엄마가 오빠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영감, 너 아버지 집에 좀 데리고 가자. 참 불쌍다 불쌍해. 당장 들고 나갈란다. 내가 들고 나갈란다. 그 어서 선생한테 계세요. 내 영감 들고 나갈랍니다. 이거 나도 왜 살겠습니까? 난도 죽어요. 난도 죽어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장남과 다섯째는 퇴원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장남의 입장도 다시 들어봤습니다. 아니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드리는 아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럼 저것들은 자기들을 불러야 돼. 아, 불러서 멱살 잡을 일이 있냐고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를 같이 파묻는다 하는 그놈을 내가 왜 부르냐고요. 이게 인간입니까 제가 부르게. 아버님이 아침 7시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와서 경찰에겐 그 후에 연락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후 아니었나요? 돌아가신 후죠. 근데 그때는 그러면 잘 지낸다고 얘기를 했다고? 아, 그거는 편안하게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편안하게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고 싶어. 우리 아버지가 그 집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평생 사셨잖아요. 네.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유언대로 다 해드렸고 아버지 위령제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유골을 뿌리셨던 게 아버님을 위한 위령제라고? 위령제죠. 예. 장남은 이 모든 것이 아버지를 위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산분장으로 뿌려야지만 아버님이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상징하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에 장례를 마치고 집안에 이제 노제를 지낸다고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라서 장지로 모시기도 하거든요. 네. 유골함을 잠시 집 안에 두면서 아버님이 잠깐 며칠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집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심적 위안을 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정된 공간에 뿌려야 되는 행위이고요. 그곳에 다 뿌리는 거지 여기에 조금, 여기에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뿌리지는 또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버시자 제자였던 이분은 이 상황이 누구보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이고, 자녀 사랑이 대단했죠. 그 어른이 그 외동이거든. 사촌도 없단 말입니다. 옛날에는 자녀가 많으면 복이 많은 어른이라고 그래 여기있거든. 자기 아버지 유골을 그렇게 담아가지고 들에 가서 곡식에 비료 뿌리듯이 휘휘. 아이고 마음이 막 태산이 무너지지.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 하는 거는 명색이 내가 기술을 배운 스승인데 기가 차고 내가 차지. 아버지의 유골이 집 마당에 뿌려진 날은 어버이날을 나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전해야 할 시기.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는 가족 모두의 따뜻한 배웅 대신 쓸쓸함만이 남았습니다.